상품권 깡이 되게 창의적이면서도 악랄한 방식이거든요. 보통 한 2-3% 할인해서 판매를 하는데 네. 7-8%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2-3%의 손실을 보는 건데, 만약에 기업 어음이라든지 사채를 발행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율로 발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모든 거래에 나는 돈을 받아서 정산이 끝날 때까지 돈을 건들지 마 라고 이렇게 하면 유동성들이 상당히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거의 모든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여 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돈 받은 거는 줘야 되면 다 에스크로에 넣어라 라고 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커머스 업체들도 판매자를 유치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판매 대금을 미리 빼놓고 씁니다,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를 운영합니다, 이런 경쟁을 하겠죠. 다들 매입 채무를 안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사건으로 안 끝나고 계속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조홍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예, 오늘은 티몬 IMF 사태 무엇이 문제였나, 대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 해결책은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세대 소셜 커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바일이 생겨나고 나서 새롭게 나온 이커머스 회사들 중에 이제 두 회사가 엮여 있는 곳이라서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됐습니다. 일단 위메프 티몬이 Q10이라는 데 인수된 것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그거부터 언제 넘어간 거예요? 왜 Q10한테 언제 넘어가게 된 겁니까? 일단은 티몬을 제일 먼저 인수를 했죠. 그게 2022년 9월이었고 이어서 2023년 3월에 인터파크 커머스, 정확히는 인터파크에서 쇼핑이랑 도서 부문을 인수를 했고요. 2023년 4월에 위메프를 인수를 했었죠. 그리고 11반가도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단가가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그거는 깨졌고요. 그러면 이게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뭐 Q10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형배 지마켓 창업차가 그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2010년에 이베이에 지마켓을 넘기고, 뭐 대주주는 아니었어요. 그분이 뭐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엑시트를 한 다음에 좀 그 다음 사업을 뭘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10년 정도 국내 사업에서 그 플랫폼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 조건 뭐 흔히 뭐 있는 겁니다. 근데 10년은 굉장히 길긴 한데, 우리가 예전에 민희진 대표 다룰 때 들었던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동종업계 취업 및 활동 금지 뭐 이런 조항인데,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그 한국에서 사업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거점을 마련하고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Q10을 거의 바로 만들었을 거예요. 2010년 11년 거의 만들고 10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 풀리고 나서, 그 조항이 풀리고 나서 국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국내에서 여러 플랫폼 회사들이 있잖아요. 커머스 플랫폼 회사들이 있는데 좀 이들을 인수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티몬 위메프를 이렇게 선택을 한 듯한데, 그 당시 티몬 위메프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당시 대주주가 티몬의 경우 그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었고, 위메프의 경우 원더홀딩스라는 회사가 그 허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창업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거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두 회사가 이렇게 Q10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Q10은 왜 좀 더 구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 티몬이랑 위메프의 상황이 안 좋았는데 왜 인수를 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그쪽 직원들에게도 물어봤는데 명쾌하게 답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우스갯소리로 뭐 구형배 창업자께서 뭔가 빅피처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모호한 답변이지만 뭐 진실에 가장 가까운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구형배 창업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벤처업계 전설이고 엄청난 커리어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가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뿐, 그때도 이제 명쾌하게 그 해석이 없었죠. 업계에서 전문가들이 내놓는 해석들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유의미하게 이렇게 들었던 거는,
Q10이 굉장히 세게 밀고 있는 거는 물류 자회사인 Q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빠르게 매출과 거래액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좀 이들의 물량과 거래액이 더 늘어나려면 이들을 이제 돌릴 만한 그런 서포팅 할 만한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일환으로 그 위메프가 티몬을 인수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들의 엄청난 거래액을 이렇게 Q익스프레스의 물량 이전으로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좀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Q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게 뭐 목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Q익스프레스가 물류 회사인데 원래 물류 갖추기가 힘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류를 갖추고 있으니 그만큼 물동량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물동량을 우리 걸로 발생시키면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위메프 티몬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단단하게 그래도 있었던 회사였었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되게 죽기 좋은 상황이었을 그렇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몸집을 불려나가기 위해서 뭐 인수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해석 이외에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아까 티몬 먼저 인수하고 그 다음에 인터파크 쇼핑과 도서, 그 다음에 위메프 인수한 다음에 그 다음이 뭐 AK몰 또 인수했는데 온라인? 그거는 규모가 작아가지고 네. 예, 뭐 생략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위시잖아요. 위시 그 해외 그렇죠. 저기 네. 쇼핑 플랫폼 위시인데 이게 이유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무리해서 인수를 하려고 했었던 건지 진짜 이게 문제인 건지. 이게 어느 정도 문제이긴 했죠. 그게 올해 2월에 인수를 했어요. 한 매각 대금이 2,300억 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2,300억 원이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 사실 위시가 잘 나갈 때는 뭐 시가총액이 30-40조 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세등등한 플랫폼이었는데 여기가 초저가 생활용품에 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황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가 알리테무가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하면서 이게 푹 사그라든 뭐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럼 Q10은 위시를 왜 인수했나 뭐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뭐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티몬 위메프를 산 이유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Q10이 위시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플랫폼들을 인수하거나 사업 양수도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는 m18.com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인도에서는 샵클루즈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를 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물동량을 늘리려면 그 동남아시아나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다 가지고 이들의 거래액을 자연스럽게 이전시키면 Q익스프레스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겠다. 나름 그 정말 야심찬 그런 계획이죠. 근데 다만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 정산 지연 사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왜 그러냐면 티몬과 위메프의 돈이 그 위시를 인수하는데 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구영배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일부 쓰였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쳤었죠. 예. 아무래도 티몬이나 위메프가 갖고 있던 이제 현금 돌릴 수 있는 그 양이 이쪽으로 좀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어제 이제 현안 질의에서 보니까 국회 현안 질의에서 보니까 뭐 그건 갚았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한 하고 달 만에 있더라고요. 갚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태랑 문제 없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는 하시는데 뭐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이를 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초기의 대응을 솔직하게 터놓지 못하고 좀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사태를 좀 뒤에서 무마시키려고 했던 게 이를 키웠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Q10 측에서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일단은 사태가 처음 터지니까 이건 전산망 오류다. 금융망 오류다.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들 믿었죠. 그리고 근데 계속 이게 정산이 안 되니까 7월 말까지는 할 거다. 그리고 정산이 안 된 거는 정말 뭐 1-2%밖에 안 된다. 우리가 한 5만 개 정도 있는데 여기서는 400-500개 정도 안 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약간 그냥 꼬인 거다. 뭐 이런 너무 많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어서
제3금융권으로부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그 정상금을 예치시켜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딱 돌이켜보니까 그냥 정상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보도자료로 이렇게 거짓말 치면 이게 기자는 사실 쓸 수밖에 없어요. 보도자료 그대로. 왜냐면 뭐 다 알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설마 기업이 정말 거짓말 할까라는 생각으로 쓸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전 언론을 농락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없었죠. 뭐 지금 다 드러난 게 뭐 조금 이따가 후술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이제 그 셀러들의 정상금을 몽땅 다 써버리고 그리고 이거를 관계사 인수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막 돈을 막 돌려쓰고 막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이런 걸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과한 표현이겠지만 지난 1, 2년 동안 모럴 해저드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더 이상 이거를 숨길 수가 없어서 드러났다. 들켰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저는 가장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병학님께서 인터파크 여행은 상관없다는데 믿을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요건 다른 회사죠? 인터파크 여행은 큐텐의 회사가 아니고 네. 그 야놀자의 네. 계열사입니다. 네. 우리가 인터파크로 알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좀 많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수하고 저기서 인수하고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현재는 다른 회사이라서 문제는 없는데 다들 걱정을 하시면 인터파크라는 이름에 네, 다들 걱정을 해서 막 원래 뱅크런이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갑자기 다 걱정을 해갖고 막 돈을 빼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다른 회사입니다. 그 큐텐의 계열사는 인터파크 커머스예요. 그리고 지금 여행 분야는 야놀자 계열사고 그래서 야놀자에서 인터파크 커머스에 더 이상 인터파크라는 브랜드 쓰지 마라고 지금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 이름도 바뀔 것 같습니다. 그게 야놀자가 다 같이 인수했다가 쇼핑 커머스만 판 거죠? 커머스만 따로 판 거죠. 네, 큐텐에다가. 그러니까 인터파크를 야놀자에서 갖고 있다가 요거는 떼서 판 겁니다. 큐텐에. 그래서 큐텐이 이제 그 코머스 쇼핑과 도서만 가져가서 이제 이 사태가 난 거고요. 요 여행은 여전히 야놀자가 들고 있습니다. 그 상태고요. 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최 대표님 이야기 중에서 확 와닿는 게 이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 큐텐에 인수되기 전에 위메프와 티몬은 이 티몬과 위메프는 그때도 신용카드 돌려막기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이번에 인수가 무리해서 이루어져갖고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이 회사들 소셜 커머스라고 불렸던 그 회사들은 태생적으로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게 티몬, 위메프, 쿠팡까지 네. 다 셋 다 소셜 커머스 회사들은 비슷한 행위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태생적으로 소셜 커머스의 본질이 뭐였냐면 판매예요. 일단 팔고 만약에 티켓을 사잖아요. 마사지 티켓을 만약 산다 그러면 이용자가 그거 이용하는 거는 뭐 한 달 뒤가 되고 뭐 2달 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당장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용자 이용하면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을 쌓아놓고 정산은 뭐 60일 뒤, 70일 뒤 주는 게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이 위메프 팀은 쿠팡만 정산주의가 엄청 길고 네이버, 11번가, 지마켓 이런 데는 뭐 되게 짧아요. 하루 이틀?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오픈마켓으로 시작한 그 이커머스 업체들과 이 소셜 커머스로 시작한 현재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이 본질적으로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픈마켓으로 이제 이들이 포지션을 바꾸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정산 주기를 안 바꾼 거죠.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쿠팡도 그렇거든요, 지금. 쿠팡은 이제 팀원이 리메프보다 조금 짧은가 뭐 그런데 거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소셜 커머스 업체들은 처음부터 정산 주기 굉장히 길게 시작했다. 이게 사업 비즈니스 형태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커머스 회사인데. 네. 네. 형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정산 나중에 해주면 되니까 계속 돈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짓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 흑자가 났으면 그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매출을 일으킨다는 건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매출을 일으켜서 키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아까 막 그 상품권을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팔고 그럼 만 원을 손해 보면서 파는 거잖아요. 그걸 할 수가 있는 이유가 60일 뒤에 줘도 되니까 70일 뒤에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매출을 올려놓고 그럼 나중에 또 팔아서 그 돈 메꾸고 이것을 계속 이제 돌려막기 처음부터 시작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Q10에 인수되기 전에도 뭐 손실액은 몇천억, 뭐 유동성은 뭐 제로, 뭐 자본 잠식은 이미 뭐 몇천억 자본 잠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럼 이게 매출이 계속 올라간다거나 큰 투자금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유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인 거군요. 유지가 될 수 있죠. 성장을 한다는 전제. 왜냐하면 오늘 내가 적자 보고 팔아도 내일 더 많은 돈을 받으면 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매출이 정체될 시점이 됐을 때는 흑자 전환을 해야 건전성에 그렇죠. 문제가 네. 없겠네요. 어느 순간 흑자 전환을 해서 우리가 카드 돌려막기를 그 예시로 하면 계속 돌려막을 수 있어요. 그때 근데 이걸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 수입이 들어와야 돼요. 제가 옛날에 저도 카드 돌려막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는데 저도 사회 초년병 시절에 그 우리 회사에서 이제 저도 약간 벤처기업 다녔는데 월급이 안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월급이 한 달에 50만 원 나오고 뭐 이런 이제 제대로 월급이 안 나오니까 나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뭐 이제 카드를 쓰다 보니 카드를 값을 매겨야 되니까 다른 카드로 그쵸. 메꾸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걸 반복하다가 더 이상 안 돼서 그 회사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직장에 가서 월급을 제대로 받으니까 이제 그 규모를 줄일 수 수레바퀴를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돈이 유입이 돼야지 이게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계속 그 안에서 쳇바퀴만 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매출은 계속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전에는 소셜 커머스 회사들이 난립하고 있었을 때는 쿠팡도 고만고만 했을 때는 다들 누가 더 클지 몰라라는 상황이었는데 쿠팡이 이커머스 세계를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면서 티몬이나 IMF는 점유율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인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뭐 상장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굉장히 이제 회사가 쪼그라든 상태에서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 회사 경영진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일찌감치 뭐 사실 좀 유통 쪽 아는 사람들은 뭐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사실 다 알고 있었고 걱정을 다 하고 계셨군요. 예, 모르는 분들도 많았지만 근데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이 매입 채무가 어마어마한데 안 무섭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눈동자가 이렇게 흔들리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가장 큰 약점을 어떻게 알지? 뭐 이런 표정으로 흔들리시고 이게 두 가지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모든 유통회사가 다 그런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그 지표가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실 2018년에서 20년 사이에는 이게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걸 뭐 따질 생각이 아니었고 그냥 다들 이렇게 했어요. 다들 했고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었고 왜냐면 다들 알고 있어요. 지금 물러나면 다 죽는다. 1위 업체만 2위 업체까지는 살아남는데 3위부터는 싹 다 죽는다. 그러면 이건 정말 해야 된다. 왜냐면 투자금 다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몇천억씩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잃지 않으려면 정말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막 들이붓고 있었고 그러다가 딱 쿠팡이 딱 다 먹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영혼이 다 나가게 된 거죠. 이게 특히 아마 사모펀드 있는 사람들은 더 잘할 거예요. 이거는 청산조차도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아마 Q10의 헐값으로 넘긴 게 거의 헐값이거든요. 뭐 이야기 듣기로는 아예 그 장부에 그냥 제로 처리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끝난 거다 이렇게 해서 뭐 현금도 안 받고 사실 주식 교환으로 이렇게 다 넘긴 거라 가지고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핵심 관계자라든지 아는 사람들은 그 위험성 알고 있었죠. 예. 근데 터질 줄은 몰랐죠. 왜냐면 10년 동안 지속됐으니까. 예. 이 돌려막기가 근데 아까 뭐 일단 정산 주기 때문에 돌려막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 Q10에 넘긴 거고 Q10은 돌려막기 하고 있는 회사를 여러 개를 지금 갖고 있으면서 더 큰 규모로 돌려막기를 하려는 생각이었었던 걸까요? 저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재계 역사 보면 그런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IMF 전에 사실은 다 부채율이 막
4,500% 이랬어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대마 불사니까 우리가 죽으면 국가 경제가 망하는데 설마 우리를 죽이겠어? 그래서 국가에서는 좀 살려줄까도 생각을 했다가 근데 마치 이런 걸로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딱 없앴다 그런 얘기도 후일담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좀 아니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까지 가면 좀 너무 과할 수도 있지만 적반하장적인 생각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좋게 보면은 일단 대마불사니까 규모를 키워놔서 이걸 잘 버티고 나면 좋은 순간이 오면 이게 한 번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렇게 전략을 짰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마가 못된 거죠. 그쵸. 대마가 못됐죠. 네, 대마도 잡힙니다. 마드를 뜯어보면. 아까 설명을 해주신 그 매입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매입 채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이걸 좀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통업계는 관행상 거래처로부터 물건과 서비스를 받아도 바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이게 뭐 대부분 다 그렇고요. 다만 이제 주기가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래서 대신에 해당 분을 부채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재무용어로 매입 채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소비자로부터 돈은 바로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입 채무가 사실상 현금성 자산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픈마켓 회사들은 보통 그 1년에 거래액이 몇 조 원 이러거든요. 위메프가 팀원도 뭐 3, 4조 원까지 뭐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0일, 70일 묶어 놓으면 거의 몇천억 원, 뭐 많게는 조 단위까지 이렇게 그 붕 뜬 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컨트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운영 자금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일반 회사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되면 망합니다. 왜냐면 직원들에게 월급 줄 수도 없고 뭐 이런저런 사무실 비용, 부대 비용 다 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망해버리는 건데 유통 회사들, 특히 오픈마켓 회사들은 안 그래도 되는 거죠. 정말 내 돈 다 썼지만 거의 뭐 5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가 통장에 있어. 물론 작게 아니죠. 그 셀러들의 돈이죠. 이런 걸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입 채무 폭탄이 이 사안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핵심이고 앞으로 뭐 법 제정이라든지 뭐 앞으로 향방을 유추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는 나갈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대로 나가야 할 돈인데 몇 달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이자 수익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이커머스 회사 같은 경우는 뭐 60일, 70일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가만히 앉아서 몇천억 원을 투자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겠네요. 근데 이게 재무에 대해 조금만 안다면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왜냐면 내 돈이 아니는데 그게 뭐 정말 뭐 후덜덜 하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 정상적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재무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근데 몇 년 동안은 시장이 이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만연했었고 만연하다 보니까 정말로 내 돈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 그 레버리지를 더 일으키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상품권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현금성으로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매입 채무를 더 키우려고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사실 이제 재정상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그 상황까지 이르렀죠, 사실. 예. 그 비유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고객한테 부가세를 받잖아요. 부가세를 10% 미리 이제 저는 뭐 10,000원짜리 상품을 팔았는데 고객은 저한테 11,000원을 주죠.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죠. 네. 근데 이 부가세는 내가 세금을 대신 내야 되는 그 돈이거든요. 근데 보통 좋은 회사는 부가세를 떼어서 다른 통장에 별도의 통장에 이렇게 놓고 거기서 이제 내는데 어느 때 보면 잘못하면 거기까지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가세 내야 될 타이밍 오면 돈이 없어 이렇게 되는 회사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지금도 얘기 들으면서도 신기한 게 결국 매출 올리려고 내가 상품권을 사와서 내가 손해보면서 계속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계속 손해를 보면서 매출만 일으켰다는 얘기인 거고 영업은 오히려 적자로 계속 잡혔던 거고 근데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이런 쿠폰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뿌려서 매출을 한 몇 개월 사이에 확 더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지금 주장들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말 확
끌어올려서 먹고 튀려고 한 악의적인 행동입니까? 아니면은 유동성이 지금 조금 마르니까 어떻게든 이 매입 채무 규모를 키워서 이 사태를 좀 잘 빠져나가 보고자 하는 뭐 이렇게 고육주책이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거는 내부인들만 알 수 있겠는데 뭐 거기 뭐 근무하는 분들의 뭐 얘기를 우회적으로 들어보면 뭐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뭐 이거는 이제 정말 최고의 의사결정권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변 정황으로 제가 들어볼 때는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이제 당장 이제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뭐 매입 채무를 이제 줘야 될 때가 60일 지나면 줘야 되는 거거든요. 70일 지나면 줘야 되는 거니까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못 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레버리지를 상품권 일으킨 거예요. 일단 너한테 뭐 이제 70일 뒤에 줄 걸 미리 땡겨가지고 여기다가 또 주고 70일 뒤로 기약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근래에 이제 유동성의 위기가 오니 그거 더 땡긴 거죠. 그렇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팀몬이나 UMF가 이거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한 10년 전부터 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게 사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잘 돌아간다면 예를 들어 소비자는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9만 원에 샀어. 그러면 내가 9만 원짜리 상품을 10만 원짜리 상품을 9만 원에 살 수 있으니 땡큐. 오케이. 싸게 살 수 있어. 오케이. 팀원은 그러면은 나는 상품은 당장 유동성이 생겨서 땡큐. 그리고 그 판매자들은 그럼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럼 땡큐. 이게 잘 돌아갈 때 모두 땡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어느 선이 딱 끊기는 순간 모두 망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국가 채무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이게 국가 빚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유동성 계속 돌리면은 잘 돌아가면은 땡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엄청난 큰 후폭풍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빚을 지는 건 위험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3년 전 이야기하면 머지 포인트다. 이거는 머지 포인트 사기랑 똑같은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머지 포인트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피라미드 같은 형태 아닙니까? 뭐 그런 거죠. 다 뭐 폰지 사기의 그쵸. 일환인 거죠. 폰지 사기 이게 피라미드로 가는 거니까 작은 돌 그다음 돌로 메꾸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니까. 근데 많은 경제적인 지금 요소에서 그렇게 가는 게 많잖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확실히 이게 좀 건전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처음에 지금 뭐 1조가 손해나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1조는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놈이었어요. 뭐 얘기로는 뭐 10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20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막 이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때 뭐 우리 구영배 회장님이 뭐 사재를 털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데 그때 처음부터 이걸 내 사재를 털어서도 우리 판매자들을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마음이 있었다면 이 사태가 안 났겠죠. 근데 그때는 그들이 좀 손해보는 거는 좀 몰라라고 조금 더 밀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이 사태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과 신뢰의 단초 하나를 잘못 끼면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100억이나 이 초반에 좀 메꿀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이미 좀 다 기울어진 상황이었습니까? 이미 3년 전에 이미 그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일단 자본 잠식하면 그럼 빨간불인 거고요. 그리고 거래액이 줄면 이제 완전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액이 줄어든 지 3년 됐어요, 사실을.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악이라는 걸로 좀 표현하기는 너무 그렇겠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그런 뭐랄까 경영이라든지 재무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를 저는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빚내 갖고 뭐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주위에서도 보면은 다들 레버리지를 뭐 일으켜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게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지났는데 사재 터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구영배 대표가 한 500억 정도 보상할 수 있다라고 원래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회에 나와서는
그 본인 사재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유동할 수 있는 금액이 한 800억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셀러들의 피해액이 이걸로 감당이 되는 수준입니까? 지금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알게 됐습니까? 일단 500억은 셀러들의 피해액이 아니라 고객의 피해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티몬과 위머프에서 사람들이 상품을 결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태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몇몇 입점업체들이 아예 상품을 빼버렸거든요. 결제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상품 안 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티몬과 위메프는 결국 그럼 이 돈을 환불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중개업체로서 이걸 못 줬으니까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환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500억 원이고, 근데 이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셀러들의 정상금인 거죠. 그게 얼마나 집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근데 제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해봤어요. 위메프의 매입 채무가 2023년 말 기준으로 3천억 원, 그리고 티몬의 매입 채무가 2023년은 감사보고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거절당했거든요. 말 기준으로 7천억 원. 그래서 합치면 1조 원이잖아요. 근데 매입 채무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승분까지 합치면 그 1조보다 훨씬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정말 뭐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뭐 내지 않은 세금 뭐 이런 거 합치면 피해액이 정말 뭐 2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5월까지 미정상금이 뭐 2,100억인가요? 뭐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6월, 7월에도 이제 있으니까 곱하기 3 하면 6이고, 근데 6월, 7월에 뭐 여행 상품 이런 게 또 아까 상품권 엄청 판매했으니까 뭐 넓게 1조까지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기사 같은 데 보면은 1조 원 정도다라고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하지만 이제 최 대표님이 계산했을 때는 그보다 이제 상회할 수도 있다. 있습니다. 라고.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피해 규모를 정확히 아직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측을 하는 건데 한 1조에서 2조 뭐 정도로 지금 엄청 큰 규모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 중간에 메꾸겠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얘기가 나왔던 게 뭐 다른 회사에서 예를 들어 계열사인 뭐 위시에서 700억 원을 조달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실제로 티몬이랑 위메프에서 돈을 갖다가 인수하는데 막 쓰기도 했잖아요. 이게 다른 법인끼리 돈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사는 데 쓰고 그다음에 갚는 데 쓰고 이거 해도 원래 되는 일일 거예요? 아니, 원래 막 가져가면 배임이나 뭐 행정이 되고요. 네. 대여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죠. 정식으로 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대여를 하고 이자를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여금을 계열사끼리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 많은 계열사들이 다 그렇게 서로 자금을 주고받죠. 그러니까 이제 그룹을 묶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대여금을 주든지 아니면 뭐 유상증자 같은 거를 하면 거기에 뭐 참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있는 몇백억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한 지난주 이야기였었던 거죠. 위시는 위시의 주주들은 무슨 주예요? 네. 지금 뭐 대여금으로 해서 위시에서 돈을 빼온다고 하면은 그 위시는 그 돈 그냥 뜯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위시 주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죠. 네. 그런 상황이군요. 이게 셀러분들이 지금 속이 탈 텐데,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셀러분들도 본인들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달까지 이제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올 돈들이 계속 여기에서 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위메프 티몬에서 안 들어올 거기 때문에 나중에 흑자 도산할 수도 있다. 우리 이제 몇 개월 못 버틴다. 한 2, 3개월 지나면은 엄청 많은 곳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재무 용어로 거래처에게 못 받을 돈, 거래를 했지만 떼인 돈, 이런 걸 이제
그 손상 처리하는 걸 대손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예요. 왜냐면 거래처가 돈 안 줄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냥 웬만하면 주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그래서 평소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유통회사나 아니면 기업이라면 리스크 관리를 해 놓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대규모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처의 신용 상태를 파악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정보, 뭐 신용 데이터를 통해서 믿을 만한지 뭐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보험을 들기도 해요. 이게 만약에 그 손실될 가능성을 대비를 해서. 그리고 이마저도 불안하다라고 하면 보증을 걸어요. 뭐 너 부동산 자산을 보증으로 걸어. 만약에 못 줄 때 부동산 자산 없어 그러면 대표이사 네 개인으로라도 보증을 걸어. 뭐 연대보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평소에 해요. 근데 지금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의 셀러들은 이런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이 그 사태에 대한 리스크를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피지사들도 되게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좀 독특하게 정부가 그 일단은 고객 그 이제 결제한 사람들이 우리 환불해줘라고 하니까 정부가 야 피지사들 환불해줘 이렇게 권고를 내렸어요. 근데 그럼 피지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지사는 되게 벙찐 상황이죠. 아니 그 결제 대금이 이미 다 티몬이랑 UMF로 넘어갔는데 얘네들이 결제 대금을 돌려주면 우리가 환불 처리해 그 취소 처리해줄게.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그 다 넘어간 상황에서 못 받을 게 거의 확실한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그런.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이런 입장인데, 근데 보통 이걸 구상권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누군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그 누군가에게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그에 대한 그 채무를 나한테 갚아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이제 니들이 티몬과 위메프에 해라라는 건데, 아니 누가 봐도 티몬과 위메프는 못 줄 게 확실한데 그쵸. 무슨 구상권 청구가 의미가 있냐 뭐 이렇게 되게 억울한 상황이죠. 근데 다만 그 피지 회사들이 다들 덩치가 있어요. 막 셀러들과 다르게 영세하진 않습니다. 다들 뭐 매출 규모가 몇 천억 뭐 이렇게 규모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익은 굉장히 작습니다만, 그래서 몇백억 때문에 몇백억도 혼자 떠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분산해서 떠안는 거라서 피지사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여기서 그 약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금감원에서 그랬나 피지사 니네가 갚아라 줘라 이렇게 했던 거는 소비자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피지사는 판매자들한테 줄 의무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판매자는 피지사랑 관계 없는 거고, 저 판매자와 셀러와 저 티몬이나 UMF의 관계인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줘라라고, 대신 줘라라고 하는 거는 고객들, 소비자들한테 이제 물건 사고 물건 못 받은 사람들, 아니면 여행 상품 사고 여행 못 가게 된 사람, 이 사람들한테 니네가 먼저 주고, 니네가 좀 있는 애들이잖아. 니네들 좀 먼저 주고, 소비자들을 피해보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 니들이 주고, 너하고 이제 티몬하고 너하고 UMF하고 따로 구상권으로 해결을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셀러들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피지사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몇백억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이제 그 아까 소비자가 뭐 한 500억 뭐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피지사에서 좀 떠안아라 이렇게 된 거고, 근데 피지사는 그래도 체력이 있어서 이거를 분산해서 떠안으면 어느 정도 떠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하지만 이제 셀러들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지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지금 셀러들이랑 피지사가 제일 큰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앞으로는. 피지사는 또 거기서 나만 죽을 수 없다. 카드사야 니네들도 좀 고통을 분담해라. 우리만 문제냐. 니들도 책임감을 갖고 고통을 분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가지가 퍼져나가서 아무튼 그래도 결제를 하신 소비자분들은 뭐 여행을 못 가고 이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돈은 어떻게든 좀 돌려받을 수 있을 희망이 지금 있는 거고, 지금 셀러들 그다음에 피지사, 카드사 여기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계시겠군요. 뭐 예를 들어 여행 같은 거는 이제 올 여름 휴가 날짜 다 빼놓고 가족 일정 다 맞춰놓고 그쵸. 호텔 뭐 항공권 다 예약했는데 그 못 가면 어떡해요? 아무튼 지금 어디까지 여파가 갈지도 봤는데 제일 문제는 일단 셀러인 것 같고요. 여기서 셀러들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기업 회생 절차를 들어갔잖아요. 그쵸.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기획 회상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한동안 돈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면 신청을 했을 뿐이고 이제 채권자들이 합의해서 그러면 얘네들은 사업을 계속하면 그래 지금부터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일단 회사를 망하게 하지 말고 회사를 살려주자. 내 빚은 좀 나중에 받자라고 서로 이제 합의가 되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한동안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이런 기업 회생 절차가 가능한 이유는 보통 기업들이 이런 걸 많이 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은행이거나 금융기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은행은 한두 회사 이자 좀 안 받았다고 해서 당장 뭐 은행이 휘청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럼 나중에 좀 장사 더 잘해서 갚아. 그럼 나한테 밀어줄게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셀러들은 그게 아니고 이 채권자들 대부분 셀러거든요. 여기는 그쵸. 셀러들은 그럼 돈을 안 받으면 나 당장 내가 사업이 망해. 아니면 돈을 못 받으면 내가 줄 돈이 못 줘서 제가 또 망해. 이게 연쇄적으로 망하는 수가 생겨서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네. 뭐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죠. 기업 회생이 먹히려면 뭐 이런 거죠. 만약에 빚 100억 원을 졌는데 이게 만기가 돌아서 못 갚아.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한 30억 정도의 부동산 자산은 있고 그리고 매년 2, 3억 원씩은 버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채권단들이 모여서 그래 얘 망하게 하지 말고 한 10년 정도 시간을 주서 일단은 부동산 자산부터 매각을 시켜서 이제 나눠 갖고 그다음에 2, 3억씩 10년에 걸쳐서 좀 받자. 그리고 좀 뭐 여유인 사람들은 좀 탕감해 주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티몬과 UMF를 비유하자면 자산이 아무것도 없어. 노트북 하나야. 그리고 2, 3억씩 버는 게 아니라 1, 2억씩 매년 까먹어. 그래서 능력이 전혀 없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사실상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죠. 기업 회생으로 뭐 어떻게 채권단의 그런 니즈가 해소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소비자도 동시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가 다시 돌아간다고 한들 누가 거기서 이걸 사겠습니까? 사실 끝났다고 봐야죠. 네. 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신용이 무너지면 비즈니스가 불가능해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셀러들은 정말로 지금 답답하신 상황일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전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으면 그게 결국은 지금 다 빚으로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빚은 지금 이게 매출 매입 채무는 셀러들과 관계된 거였는데 이 계속 적자를 봐갖고 쌓인 이 빚 이거는 누구랑 관계된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UMF 뭐 팀원 문을 닫게 되면 거기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빚은 별로 없어요. 예, 이 채무가 대부분 매입 채무예요. 수천억 엄청 많은 매입 채무. 나머지는 짜잘한 거는 뭐 단기 현금 뭐 몇억 뭐 이런 수준이라서 나머지 빚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신주 인수권 사채 뭐 이런 거를 좀 쓰긴 했는데 그 돈은 아주 미미해요. 네. 왜냐면 이런 회사에 돈을 안 빌려줘요. 은행이 이런 회사에 돈을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준다고.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품권 깡을 한 겁니다. 빌릴 곳이 없으니까 이게 상품권 깡이 되게 창의적이면서도 악랄한 방식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한 2, 3% 할인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7, 8%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매입할 때는 보통 5, 6% 할인인 걸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2, 3%의 손실을 보는 건데 근데 만약에 기업 어음이라든지 사채를 발행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율로 이렇게 발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로서는 그리고 또 발행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뭐 만기도 나올 때마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상품권 깡을 하면 여기서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 깡이 고객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된다 이런 걸로 이렇게 모델을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이제 돈을 빌려줄 여력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이렇게 하겠다 해서 굉장히 좀 좋게 말하면 창의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악랄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현금 마련을 했던 거죠. 이걸 들으니까 좀 이제는 이해가 되네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가. 이게 결국은 돈 빌릴 데가 없으니까 계속 손해보면서 상품권을 팔았다는 건데 이게 정말 나쁜 게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버는 경우에는 적자를 본더라도 나중에 이걸 내가 흑자 전환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내 사이즈를 키워서 뭔가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은 충분히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 희망을 보고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계속적으로 판다고 한다라도
영업 적자만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절대 좋아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걸 알면서 계속 규모를 키웠다는 건 참 나빴네요. 어느 순간 점유율을 회복하면 점유율 어느 정도 되면 가능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쿠팡도 똑같이 했거든요. 쿠팡은 손정이 4조 원이 들어와서 2조 원인가요? 4조 원인가요? 네. 4조 원이 들어와서 이런 이제 최악의 경우로 가지 않고 이제 더 지금 뭐 훨씬 좋은 회사가 됐지만 다들 비슷하게 시작해서 비슷하게 움직여 왔었어요.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전환된 회사와 네. 못 가고 계속 가는 회사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군요. 이게 아까 위메프랑 뭐 티모는 끝났다라고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Q10의 나머지 계열사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뭐 AK몰은 사이즈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습니다만 인터파크 쇼핑 같은 경우도 꽤 큰 사이즈고 Q10도 그렇고요. 뭐 거기에 엮여있는 Q익스프레스는 또 그래도 소비자랑 직접적인 대면을 하는 데는 아니라서 어느 정도 좀 덜 영향이 미칠 것 같기는 한데 또 Q10에 원래 나스닥 상장 계획도 있었잖아요. 지금 이게 앞으로 어떤 스텝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Q10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근데 뭐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매출은 한 수천억 규모 그리고 여기도 적자를 계속 몇백억씩 내고 있는 상태 누적 적자도 수천억 원 뭐 이게 여기까지가 정보고 그래서 재무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심지어 위메프와 티몬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 당연히 티몬과 위메프를 도와줄 수도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Q10도 상황이 안 좋고요. 그리고 인터파크 커머스는 그래도 자본이 좀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한 100억 정도 남아있었는데 23년 말 기준으로. 근데 거기도 그 매년 100억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거의 다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파크 커머스도 도와줄 여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파크 Q10도 같이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 그 어떤 거래소도 아마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투자사도 사실 받아주지 않을 거라서 굉장히 전망은 어둡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그 처음에 시발점이 위메프가 이제 뭐 미정산 됐다라고 뭐 단독방 만들고 뭐 그래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위메프의 그 변명이라고 해야겠죠. 변명은 시스템 오류였다. 그래서 빨리 금방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이 사태가 더 커진 이유는 위메프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Q10은 계속 미정산이 있었던 거다. 그러면서 이거 그냥 시스템 오류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Q10은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네. 지금 구영배 대표가 국회 나와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알리테무 탓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알리테무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게 Q10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뭐 직구하고 이런 걸로 많이 돈을 벌었을 텐데 알리테무한테 완전히 뭐 밀리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위메프나 뭐 티몬 같이 뭐 저가로 계속 판매하던 회사들이 손해를 볼까 알리테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예전에 분석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들만 모아놓은 하나의 그룹이다 보니 알리테무가 들어오니까 빵 나가 떨어진 거군요. 알리테무 영향력이 크죠. 이걸 인수하고 아까 말했듯이 Q익스프레스를 상장시킨다라는 계획을 했으려면 여기서 직구 수요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류도 일어나고 그런데 직구가 갑자기 알리테무한테 넘어가면 여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상품권 같은 거 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확장을 하면은 저도 소비자로서 이제는 믿을 만한 데를 좀 찾아갈 것 같거든요. 이커머스 회사들 중에서도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냥 좀 믿을 만한 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습관이 예전에 인터넷 초기 시대에도 좀 있었는데 그때는 막 새로운 쇼핑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 잘못했다가 나 물리는 거 아닐까? 그 생각해서 항상 큰 데서 샀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을 회사들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판매자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여행 상품을 나 여행 갈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 한번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저 회사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갑자기 근데 소비자가 뭐 재무제표 보고 뭐 이러진 않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럼 나 믿을만한 데서 사자. 책임 져줄 회사에서 사자라는 그런 상황이 점점 더 올 것 같아요. 뭐 추측으로는. 네. 그럼 대부분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현재로서는 뭐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망할 것 같지 않은 회사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큐텐 사태 일어나고 그 네이버 주가도 좀 올랐다고 그러던데. 그쵸. 네네. 와, 매입 채무 관련해서 만약에 관련법이 제정된다고 하면은 이게 매입 채무를 못 돌리게 만드는 걸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일단은 뭐 셀러들의 정상금을 아예 뭐 운영업체가 손을 대지 않도록. 근데 그건 전 충분히 명분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별도의 계좌로 뭐 보관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그럼 뭐 정산 주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긴 정산 주기를 아예 금지를 한다든지, 뭐 무조건 뭐 30일 내로 이제 끝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특정 금액은 뭐 보험을 들도록 이렇게 권유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융 쪽에서는 사실은 이런 보호법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커머스는 사실 자금 회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융이랑 맞먹을 정도로 엄청 커졌는데, 사실상 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파트너사 보호법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저는 좀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에스크로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건데, 현재 에스크로 제도는 저는 셀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소비자단에서 있는. 그 소비자들이 상품을 샀는데 물건을 안 받았는, 물건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돈 미리 냈는데, 그러니까 그 에스크로 했다가 물건 받은 뒤에 뭐 이제 구매 결정하면 그거 돈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제 셀러들은 보호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셀러들을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모든 거래에 똑같은 일이 있거든요. 바이라인도 그렇고 아웃스탠딩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래에 그러면 나는 돈을 받아서 정산이 끝날 때까지 돈을 건들지 마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유동성들이 상당히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돈도 아닌데 네가 손을 왜 대? 라고 할 수 있지만 거의 모든 그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여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모든 돈 받은 거는 줘야 되면 다 에스크로에 넣어라 라고 하면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네요.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중소기업 보면 특히나 자기 통장에 있는 돈까지도 손대서 월급 주고 여기서 맞고 계속 돌려서 버티시잖아요. 뭐 늘 그렇진 않지만. 근데 기업 재무 트렌드는 근데 이렇게 별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퇴직금이라는 항목인데, 퇴직금을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뭐랄까 따로 별도 계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법도 바뀌고 추세도, 그래서 물론 지금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별도 분리하지 않는 게, 근데 뭐 DB/DC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금융기관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그런 보호 장치라 가지고, 그래서 저도 뭐 100% 의무화 이런 건 아니지만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추세로 가는 게 전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예를 들어 그 관련법을 만든다고 하면 뭐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둔다던가 해서 이렇게 좀 충격 완화를 그렇죠. 해야 뭐 되겠네요. 기업 규모에 따라 좀 다르게 적용한다든지. 그런데 뭐 아마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도 우리 판매자를 유치해야 되잖아요. 판매자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판매 대금을 미리 빼놓고 씁니다. 뭐 이런 뭐 별도의 뭐 에스크로 계좌를 운영합니다. 이런 이제 경쟁을 하겠죠. 그러겠네요. 이게 또 이제 소비자를 위한 혜택도 있지만 판매자도 고객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경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더 우량한 회사들이 좀 유리하겠네요. 그렇겠죠. 네. 신뢰가 더 중요하니까. 이제. 이 야놀자가 인터파크 쇼핑을 여기 큐텐에 매각을 하면서 그때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뭐 야놀자가 인터파크 커머스 도서 쇼핑 부문을
이렇게 매각을 했죠. Q10에. 근데 협상 과정에서 당장 현금을 지급할 수 없다. 뭐 대신에 우리가 Q 익스프레스와 인터파크 커머스의 주식 일부를 담보로 잡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돈 못 주면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꼬박꼬박 연체 이자를 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야놀자가 오케이 해서 이렇게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근데 지금 매각 대금 중에서 미지급된 그게 1,700억 정도 되는데, 당연히 지금 상태로선 티몬과 위메프가 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놀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인 거죠. 만약에 못 받으면 대손 처리를 하고 이걸 손실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단기 순손실을 키울 테니까 뭐 어떻게 대손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상장에는 부담일 수가 있죠. 1,700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스닥을 못할 정도냐, 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나스닥 자체가 사실은 좀 고위험 벤처기업에 좀 이렇게 열려있는 그런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좀 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근데 분명히 이게 부담일 거고, 아마 이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각한 회사들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 원더홀딩스 이런 회사들은 매각을 했거든요. UMF를 Q10에 매각을 했어요. 근데 현금 받고 매각한 게 아니고 지분 수합으로 매각했거든요. 그쵸. 근데 Q10 지분이 종이 쪼가리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허민 대표나 이런 사람도 손해를 보는 거죠. 네. 야놀자는 아무튼 그래도 나스닥 상장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파만파 일이 커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뭔가 최소화하면서 수습할 수 있는 사태 해결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게 현실적일까요? 저를 보면서 이쪽을 볼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뭐 해결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좀 파산을 하고 일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형건설이 좀 비슷한 이슈가 생겼죠. 유동성 위기가 터져가지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는 산업은행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금을 지원해 주되, 대신에 SBS 지분을 이렇게 담보로 받고, 그리고 10년 몇 년 정도 지나면 3년으로 봤던 것 같은데요. 정상화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으로 이렇게 도와줬었죠. 근데 티몬과 위메프는 태형건설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회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 아무래도 파산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적 자금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공적 자금은 회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회수될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 세금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함부로 살려도 생존을 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공적 자금 투입하는 건 좀 위험해 보이고, 이건 사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은 답이 없는 상황이고, 피해를 최대한 분담하는 게, 그러니까 배분해서 여러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생존 가능한 피해를 보는 게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지금 판매자들은 거의 어떻게 해요? 근데 인생이 끝나게 생겼어요. 그쵸. 소비자들은 여행 못 갔다고 인생이 끝나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피해들을 어떻게 누구한테 피해를 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쵸. 지금은 너무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셀러들 중에서 일단 뭐 한 기업이 죽으면은 또 거기에 연쇄도산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티몬 UMF와 관련된 셀러드가 아니더라도 거기랑 이제 뭐 연관된 다른 회사들까지도 영향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면 뭐 신장식 국회의원이 무슨 간담회를 하더라고요. 용산 업체들하고. 용산에도 엄청 몰렸대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용산 컴퓨터 조립하는 회사들이 엄청 몰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거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많이 항상 분석하는 뭔가 시장 지형이나 이런 거에서도 한마디 한번 여쭤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뭔가 믿을 만한 회사나 이런 데 좀 쏠릴 수도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 이 일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지형에 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태까지는 미국에 비해서는 좀 많이 여러 회사가 분산돼 있었고 항상 쿠팡이 우리는 아직 지배적이지 않아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게 좀 변화가 올까요? 이제는 소비자든 판매자든 신뢰하는 채널을 우선시할 것 같아요. 이게 자칫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커머스나 이런 데를 이용하면서 내가 물건 사고 돈을 못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아주 조그만 데 아니면. 근데 이제 그럴 우려가 생겼고 또 판매자들도 나 물건 팔고 대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실한 회사들 많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회사들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 점점 더 안정 채널이라고 생각되는 회사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시장 구도가 오히려 독점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많이 어려운 회사들이 많아요. 뭐 제가 실제 기업을 거론하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근데 좀 다들 매입 채무를 안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쩌면 이번 사건으로 안 끝나고 계속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정부 개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시장 내부적으로는 뭔가 정화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결국 뭐 매각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뭐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투자 유치 당연히 안 될 거고 매각도 그 누구도 받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폭탄으로 잠재된 상태라고 봐야겠죠.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일견 했었거든요. 뭐 알리테무가 들어오면서 옛날에 근근히 버티고 있던 회사들이 많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잘 묶어서 건강하게 만들면은 참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정말 불씨가 돼버릴 줄은 예, 너무 큰 일이 돼버렸어요. 신뢰의 문제인 거죠. 결국 이게 뱅크런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건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너도 나도 손해를 덜 보겠다고 이제 서로 하다가 이제 이 사태가 터진 건데 이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게 이제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처음에 IMF 그 미정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내부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고 그래요. 아니 언론들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를 키우지? 그러니까 언론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내부 경영진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래성을 쌓아놓고 바람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모래성이 아닌 철근으로 성을 쌓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 모래성을 쌓아놓고 외부의 요인을 착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좀 또 우려되는 거는 지금 모래성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분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이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면 언론은 그 모래성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건전해지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잘못 건드리면 이게 순차적으로 다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한 모래성 무너지고 나면 이게 또 연관돼서 다 그렇죠. 무너지니까 우리 언론도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좀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번 일에 조금이라도 뭔가 지금 연관이 되신 분들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좀 힘을 합해서 아까 좀 손해를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고요. 저희는 2주 후에 14일 수요일이군요. 2주 후에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